어떤 게 오를까요? 착취 관계일까요? 계약 관계일까요? 우선 노예와 농노의 차이점을 먼저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주는 삼권을 잡고 있잖아요. 군사적 지배권까지 갖고 있지. 토지 소유권도 갖고 있지. 뭐 모든 상권을 갖고 있는데 이왕 확 부려먹는 거 화끈하게 노예를 부려먹지. 왜 농노라고 그래요? 농노는 노예하고 달라요. 어떤 의미에 다르냐면 노예는 재산이에요. 아무런 자유도 없고 상속도 못해요. 주인이 팔면 팔려가야 돼요. 그런데 농노는 그렇지 않아요. 자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리고 상속까지 해요. 그러니까 농노는 노예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로운 관계거든요. 물론 근대 사회에 소작인만은 못해요. 소작인은 정말 계약 관계예요. 자기가 원하면 다른 소작 안 할 수 있어요. 훨씬 농노보다는 소작이 더 자유로운 관계죠. 그러니까 노예, 고대 노예와 중세 농내와 근대 소작 관계를 보면 이 세 가지는 신분적으로 상당히 달라요. 자, 그러면 왜 막스 얘기처럼 착취 관계라면 상권을 쥐고 있는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영주가 노예처럼 부려먹지 왜 농노처럼 대우를 해줬냐 이거예요. 기독교인이라서? 착해서? 그럴까요? 착한 영주도 있었겠지만 악한 영주도 많아요. 그 영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들은 있었겠지만 비슷한 시스템이 수백 년 동안 여러 유럽 지역에서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단순히 한 개인이 착하고 신앙심이 있고 이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제도가 보편적으로 정착이 됐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시장 경제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시각에서 봐야 돼요. 착해서가 아니라 신앙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주가 농노를 무제한 착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옆에 경쟁적 영주가 존재해요. 진짜 수틀리면 옆에 영주한테 도망갔을 경우에 군사적으로 추격해가서 뺏어올 수가 없어요. 왜? 저쪽 영주에서도 농노가 귀하거든. 그러니까 농노는 언제든지 다른 영주한테 갈 수가 있어요. 야반 도주할 수가 있어요. 아예 로빈훗도 존재하는데 숲속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망가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산적을 피했지만 가난한 농노가 도망가는 걸 뜯어먹을 게 있으니 뜯어먹지. 산적도 부유한 상인들이 귀한 물건 가지고 갈 때 뺏어가는 거지. 도망가는 농노가 무슨 돈이 있다고 뭐 뺏어먹을 게 뭐 있어요. 가려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적 영주가 이웃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마음대로 착취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생산자가 소비자를 마음대로 착취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건 가격 확 올리면 되지. 못 올리잖아. 왜? 다른 놈이 싸게 파니까. 나는 더 받고 싶지만. 그러면 소비자가 내 거 안 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눈치 싹 바르면서 다른 놈들 받는 만큼만 받는 거잖아요. 그게 경쟁이 보장되기 때문에 착취를 못 해먹는 거예요. 생산자가 소비자를.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독 비용이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같이 라틴푼디움이라고 하는 대농장에 노예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농사를 지을 때는 감독자 몇 사람만 세우면 그 많은 노예들이 열심히 일 안 하면 채찍질하고 벌을 주고 그 감독 비용이 싸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50만이 되던 유럽의 인구가 30만으로 5분의 1을 팍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땅은 넓고 사람들은 희소하고 서로 흩어져서 농사를 짓는데 그거 언제 일일이 영주가 감독관을 파견해서 농사 짓는지 아닌지 감독을 하냐. 감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차선책은 뭐예요? 약간의 자유를 주고 스스로 알아서 야, 반은 네 거야. 나한테 반만 줘.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많이 생산되면 반은 지가 가져가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땅은 넓고 인구는 희소한 시대에 감독 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약간의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더글라스 노르스는 이러한 이유들을 들면서 영주와 농노와의 관계는 막스가 얘기하는 그런 착취적 관계보다 서로가 도움이 되고 필요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훨씬 더 그 시장 경제적인 시각에서 중세 사회를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지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소작인이 지주의 땅을 경작하고 일부를 낼 때 돈이나 쌀로 내죠. 그죠? 이거는 화폐지대예요. 화폐지대. 쌀도 현물이지만 이게 화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건 다 화폐지대라 그래요. 노동지대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일주일에 사흘을 영주 직영지에 가서 몸으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나온 소출의 일부를 공조로 바치기도 하지만 또 상당히 많은 대가를 영주 땅에 가서 노동을 해주면서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노동지대라 그래요. 왜 그러면 노동지대를 했을까? 영주가 아예 자기 직영지 없애버리고 농민 타경지에서 나오는 가을에 추수한 것만 받아서 살지 왜 영주는 자기 땅을 따로 띄워놓고 농노들이 여기서 노동을 하게 했을까? 왜?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영주 입장에서는 자기 밑에 가신들, 귀족들 다 먹고 살고 사치스럽게 살라 이런 수확도 많아야 되고 땅도 수입이 많아야 돼요. 그건 세금으로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기 땅을 따로 만들었겠냐? 그 이유는 과거엔 농사라는 게 풍흉이 심하게 차이가 와요. 어떤 해는 굉장히 풍년이 들고 어떤 해는 흉년이 들고. 근데 만약에 너 땅에서 쌀 5가마 바쳐. 이렇게 되면 그 리스크를 누가 져요? 농민이 지는 거야. 많이 됐을 때는 다행인데 만약에 흉년이 돼서 얼마 없는데 5가마 주고 나면 자기는 굶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성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어디 가서 부족한 걸 사올 수도 없고 어떤 게 적정 가격인지 형성도 안 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농사 지어서 이쪽에서 솔출난 건 내가 갖고 저쪽에서 솔출난 건 네가 갖고 그러면 흉년이 들어도 같이 떨어지고 풍년이 들어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교적 협상할 때 신경 쓸 게 없어요. 협상 비용이 절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지대를 주는 이유는 뭐냐? 시장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이런 리스크를 테이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런 시대에 가장 협상하기 쉬운 방식이 노동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형태의 중세 제도가 서로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갔다는 거죠. 그 사이가 핵심은 뭐냐? 보호의 대가로 돈을 바치는 게 아니라 노동을 바치는 것. 보호의 대가로 노동을 바치는 것. 이것이 이제 노동지대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노동지대는 뭐가 있어요? 조선시대에 군역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군역.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안 가는 대신에 군포를 바쳤어요. 군포. 그래서 군포가 이제 군인들이 입는 옷도 되지만 그걸 팔아가지고 군 비용을 이제 조달하는 거죠. 군역이 있었는데 오늘날 현대의 노동지대는 어떻게 보면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그죠? 노동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 안 가고 세금으로 바치면 그게 이제 모병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이클 샌들이 쓴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 보면 이 모병제와 징병제 어떤 것이 더 정의로운 사회냐. 이 사람은 정의에 관심이 많은 철학자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정의로워요? 샌들은 모병제를 정의롭지 않은 제도라고 그랬어요. 이 책에서. 왜? 왜냐하면 결국 모병제 하에서는 가난한 사람밖에 군대 안 가잖아요. 부자들은 누가 군대 가겠어? 다른 거 하지. 그러니까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피 흘려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이 모병제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중세는 누구예요? 부자가 군대 가잖아. 그런 시각에서 보면 어때요? 샌들의 시각에서 보면 중세가 지금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 궤변인가? 궤변인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중세 군대 귀족들이 목숨을 거는 사회, 그게 유럽 사회고, 그게 일본 사회. 일본 덕청 봉건 시대에 일본의 귀족들, 사무라이들은 그 사람들 평생 칼싸움만 하고 전쟁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농사 안 짓잖아요, 사무라이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일종의 이제 지금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내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나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모병제로 가자는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요새같이 일자리 없는 시대에 모병제 해가지고 젊은이들 많이 구제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또 샌들의 시각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정의로운 거 아니다.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군대 가는 게 오히려 더 정의로운 사회다. 또 우리가 북한과의 대치 관계도 있지만 우리 국경 주변에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처럼 전 국민이 군대를 가는 징병제가 바람직하다.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또 어떤 시각은 요새 나오고 있는 시각인데, 지금 참모총장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의 전쟁은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로봇이 싸우는 전쟁이다. 그리고 드론이 싸우고 로봇이 싸우고 모든 첨단 기계가 싸우는 이제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미 많이 도래했는데, 사실 지금의 미군과 원란전 당시의 미군은 완전 게임이 안 되게 달라요. 그 사이에 엄청난 군사적 발전이 있었고, 그때는 미국 군인들이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고, 근데 지금은 뭐 곤충 형태로 된 정찰기 뭐 이런 거 다 땅굴에 집어넣고 땅굴에다가 탐사해가지고 거기다가 드론 집어넣어 버리면 다 죽어. 지금 만약에 월남전 당시에 싸움 같은 걸 지금 미군이 싸운다, 그러면 백승백승할 거예요. 그리고 요새 테러 전쟁을 하면서도 지난번에 영화에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 곤충을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띄워서 그 테러범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미군은. 그래서 아예 미국 부대에 가보면 그 칸막이 쭉 있어서 인공위성에서 날라오는 그 화면만 하루 종일 지켜보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 영화 그런 거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그 테러범들을 계속 보고 있다가, 저거 이제 죽여야겠다. 그러면 인공위성에서 사인이 가서 성층권 바깥에서 로켓신경 쏴가지고 딱 정밀 타격을 하니까, 전쟁의 양상이 이제는 사람이 뭐 군대 가가지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이제 AI, 로봇, 드론, 이런 게 전쟁하는 시대인데, 지금 사람을 이렇게 많이 월급 줘가지고 직업군인 그렇게 많이 하면 이거 바보짓이다.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그런 데다 투자해서 우리 군사를 줄여야 된다. 군대에서 나가는 인건비를 확 반으로 줄이고 그쪽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게 미래 군대에 나갈 방향인데, 지금 모병제는 말도 안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시간은 그거 논쟁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화두로 던져주고 주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이번 학기에 경제사를 가르치면서 이 신제도학파 경제사학을 가르치겠다 이랬습니다. 이 제도학파라는 것은 어떤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고대에는 노예를 많이 쓰는 제도가 있었고, 왜 중세에는 농노를 쓰는 영주농노 관계가 형성이 됐고, 이걸 마크스는 착취와 피착취라는 관계로 인류 역사를 본 거예요. 경제사를 그렇게 봤던 거죠. 더글라스 노스는 그게 아니라 그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인간의 숫자와 땅의 비율에 따른 상호관계 때문에 제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이후에 인구가 5분의 1로 대폭 줄어들고 땅은 넓고, 그렇게 되니까 치안은 불안하고, 이런 상태에서 중세 봉건제라는 독특한 사회 시스템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사람들의 선택이다. 제도적 선택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이렇게 오래 갔던 거 이유는 뭐냐? 그게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었다. 만약에 농노들이 전부 다 생산성이 약해서 굶어 죽어버리면 그런 시스템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로마 말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민족들, 게르만족이나 여기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거기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게 인구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동하게 되니까 그 반면에 로마라는 사회는 오랫동안 이 변방 지역의 중앙 정치가 타락하고 군사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이렇게 인구와 땅과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제도가 변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는 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제도학파적 시각에서 경제사를 보는 겁니다.